김현정의 뉴스 쇼. 어젯밤 달 보셨습니까? 사실 조금 전까지도 떠있던 그 달이요, 정말 경이로운 우주쇼를 보여줬습니다. 오후 9시 무렵부터 조금씩 가려지기 시작하더니 10시 반경에는 완전히 모습을 감췄고요. 11시 8분경에 다시 보름달로 돌아왔죠. 잠시 그늘에 가려져 있었지만 다시금 원래의 빛을 되찾는 그 달을 보면서 자연의 섭리에 담복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남북이 함께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남으로 옵니다. 남북 공동훈련을 위해서 북한 마식령 스키장에 갔던 우리 스키 선수들하고 북한 측 스키 선수들 32명이 한 전세기를 타고 함께 오는 거죠. 우리의 평창올림픽 크고 작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습니다만 어젯밤의 그 달처럼 반짝반짝 제빛을 낼 것을 믿으면서 오늘 2부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도 만나보지요.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첫 번째 포인트 뭐부터 볼까요? 안 터지는 곳 없는 미투의 확산입니다. 미투. 나도 당했다. 미투. 폭로가 곳곳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고백 이후에 정말 곳곳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의 폭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는 또 다른 여성 부장검사가요. 성적 괴롭힘은 암암리에 여전히 존재할 것이지만 힘이 닿는 데까지 돕고 싸우겠다. 이런 글을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렸고요. 현직 부장검사가. 네. 한 여성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시절 자신을 지도한 검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사실을 언론에 털어놓기도 했는데요. 여성 변호사회를 중심으로는 이러한 사례들을 수집 중이라고 하네요. 예. 그리고 성폭력이 가장 만연한 곳 중에 하나가 역시 대학일 텐데. 대학. 네. 한 대학원생이 지도 교수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사례를 그렇게 미투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올리면서 실명으로요. 네. 수백 회 공유되면서 공감을 받기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 거 하면요. 이재정 국회의원 역시 SNS에 변호사였을 때 못했던 일, 또 국회의원이면서도 망설이는 일, 그러나 미투라고 적어서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예, 서지현 검사가 지금 연락은 안 됩니다. 네. 연락은 안 되는 상태인데 보도자료를 어제 냈어요. 뭐라고 밝혔느냐.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게 지금 내가 겪은 일 그 자체의 집중보다 앞으로 뭘 할 건지에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얘기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뿌리 깊은 성폭력 문제를 이제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이게 문제죠. 그렇죠. 우선 그 조직 전체가 발칵 뒤집힌 검찰의 경우에는 조희진 검사장이 진상규명과 피해 회복 조사 단장을 맡아서 서지현 검사 사건뿐 아니라 조직 내 유사 사례를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네요. 예. 성폭력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인식이 좀 변화되는 그런 계기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권영철 기자가요. 검찰의 그 미투 릴레이 여기에 대해서 집중 취재를 했습니다. 여러분. 서지현 검사가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했죠. 나 정도의 추행이 아니라 성폭행을 당했던 사람도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권영철 기자가 취재를 좀 해봤답니다. Y에서 함께 하시죠. 다음 뉴스 뭡니까? 네, 다시 열린 남북 하늘길입니다. 예, 남북 스키 공동훈련 어제 우여곡절 끝에 가느냐 마느냐 열차 전세기가 뜰 수 있느냐 없느냐 하다가 갔어요. 네. 오늘 돌아오고요. 맞습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간 하늘길도 2년 3개월 만에 다시 열린 셈이죠. 예. 어제 우리 측 선수와 지원 인력 45명을 태운 전세기가 북한 갈마 비행장에 착륙을 했고요. 예. 선수단은 마식령 스키장에서 북한 선수들과 만나서 1박 2일 공동훈련을 진행하고 오늘 다시 양양공항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그렇죠. 올 때는요. 북한 대표단 32명도 동승한다고 하네요. 예. 이렇게 되면 앞서 입국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단을 포함해서 북한 선수단 전원의 입국이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남과 북 사이에는 그 우여곡절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평화 무드로 가고 있는데 미국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아요. 네. 빅터 차 주한미 대사 내정자 사실은 아그레만까지 다 된 상태에서 돌연 낙마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네요. 네. 그러니까 예. 대북 군사 공격 방안에 반대했다. 이런 이유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대북 선제 공격, 미국이 선제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냐라고 미국의 언론들이 있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두 가지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주한미대에서 공백이 너무 길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1년째 아닙니까? 두 번째는 대북 선제 공격하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 때문에 낙마라면
이거는 참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더 강경한 사람이 오는 건가? 뭐 이런 느낌. 하나만 더 보죠. 네, 국민의당 중재파의 선택입니다. 중재파 어떤 선택입니까?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앞두고 집안 싸움이 끝갈 때까지 가고 있는 국민의당 그 중재파가 오늘 입장을 밝힌다고 하는데요. 오늘요? 원래는 오늘 예정됐던 전당대회는 취소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통합 반대파가 민주평화당 창당에 참여하면서 이중당적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일단 전당대회는 취소됐고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중재파가 최종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거든요. 안철수 대표는 중재파가 통합에 동참한다면 13일 통합 전당대회 직후 사퇴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중재파가 어떤 선택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대통령을 재앙과 죄인으로 부르고 네이버의 댓글은 인신 공격과 욕설, 혐오의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조금 비판 기사가 난다고 이것을 수사를 의뢰하고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국정원 댓글은 불법이고 문슬람 댓글은 적법합니까? 예, 오늘 그 미투 관련된 이야기는 Y뉴스에서 권영철 선 기자와 함께 해보기로 하고요. 새로운 뉴스를 하나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조작된 악성 댓글과의 전쟁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내 디지털 소통위원회라는 게 있죠. 여기에서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네티즌들이 댓글을 조작한 정황이 있다 하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하는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걸 사용해서 기사가 게재되는 즉시 악성 댓글을 달고 이 댓글에 대한 좋아요 수가 급속도로 늘어나게 하는 이런 방식을 쓰는 게 아닌가 의심이 된다는 건데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또 이게 사실이라면 누가 이런 일을 한다는 건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회 최민희 위원장 연결을 해보죠. 최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댓글의 내용 자체가 문제인 겁니까? 아니면 베스트 댓글을 만드는 그 방법이 조작됐다. 그 방법의 문제인 겁니까? 두 가지 다인데요. 우선 두 가지 다? 민주당 가짜뉴스 대책 법률단, 법률대책단은 2번에 걸쳐서 경찰에 문제되는 것들을 고발했습니다. 1월 29일 날 고발한 내용은 가짜뉴스와 악의적 댓글, 허위 댓글 등을 고발한 것이고요. 그건 이제 내용의 문제인 거고. 그렇죠. 그리고 1월 31일 날 매크로 등 댓글 조작 의혹에 대해서 고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허위 사실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댓글을 조작한다는 의혹. 그래서 댓글을 조작한다면 그것도 문제다. 두 가지 다입니다. 근데 내용의 문제 같은 경우는요. 물론 가짜 뉴스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런 거 말고 정부에 대해서 현 정부나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하는 댓글, 비판적인 댓글 이거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 영역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 댓글이 허위이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허위 댓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이제 가짜 뉴스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그건 뭐 표현의 자유 영역입니다. 그런데 비판을 하는 과정에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 그 욕설의 정도가 입에 담지 못할 수준인 것이 있고요. 또 어떤 것에 대해서는 그 성적인 비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 아니 뭐 쥐모니 닭모니 이렇게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비난하는 댓글 달릴 때는 표현의 자유라고 하더니 문 대통령 비난하는 댓글이 베스트 댓글이 되기 시작하니까 댓글에 문제 있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 차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잘 모르고 하시는 내용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순히 풍자적으로 대통령을 비하하는 네이밍을 쓴다거나 그런 단순 풍자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고발해서 제외했습니다. 아까 문 뭐 이러면서 요새 이제 비하하는 그런 단어들 그 자체는 문제 이번에는 제외했다. 근데 그 문 뭐 뒤에 반드시 욕설이 붙습니다. 그래요. 그 욕설이 붙으면 이제 문제 되는 것이고 그 이름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바꾼 것 자체를 문제 삼진 않았다 이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만 이번 고발에서는 문뭐뭐 플러스 욕설까지 된 것. 그러면 심한 욕설. 그거 고발했습니다. 과거에 쥐 뭐뭐 당 뭐뭐 하면서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 대통령에 대한
모욕성 네이밍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누구든. 누구든. 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그때도 그것은 잘못됐던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때 민주당에서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그러진 않으셨던 걸까요? 그것은 뭐 제가 그 당시 그 18대, 19대 때, 18대 때는 뭐 제가 국회에 없었고요. 이제 그거보다 지금 홍준표 대표 등께서 문제 제기하는 부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이런 인터넷상의 여러 가지 댓글 문제에 대해서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뭐 허용했는데 왜 이 정부에서 이러냐? 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너무 빨리 까먹으신 것 같아요. 지금 기억해 보시면 사실 뭐 우리 모두 악플은 표현의 자유라고 할 수 없다. 헌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제가 읽어드린 지금 이 표현. 홍준표 대표가 하신 거예요. 그래요. 악플은 표현의 자유라고 할 수 없다. 헌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최민희 의원 생각하시기에는 주의 뭐뭐, 당 뭐뭐, 문 뭐뭐 다 이렇게 대통령 비하하는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은 옳지 못하다고 보는 것이고 이번에는 다만 욕설까지 붙은 경우에 대해서만 문제 삼았다. 이런 말씀. 자,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내용 자체보다 더 중하게 보고 있는 게 댓글에 좋아요 수를 조작해서 베스트를 만들고 있다는 의혹. 이거라고 하셨어요.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선 그 포털의 뉴스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일면으로 올라가는 경우 혹은 댓글이 많은 뉴스, 공감이 많은 뉴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주목도가 올라가는 방식들인데요. 그렇죠. 그 주목도를 올라가는 방식 중에 특정한 댓글을 달고 누군가 그럼 그 댓글에 공감을 한꺼번에 많이 누르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공감, 좋아요 수가 많아지면 그 댓글이 위로 올라가죠. 일명 베스트 댓글이 되는데. 그렇죠. 예. 단시간에 좋아요, 나빠요, 뭐 공감 이런 숫자가 급속도로 늘었단 말씀이세요? 네. 그래서 이게 주로 일어난 것이 새벽 시간대. 그래서 새벽 시간대에 매크로 사용으로 기계적 조작으로 좋아요, 뭐 혹은 나빠요가 발생하는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것과 기계를 쓴 것으로 의심되는 것 어떻게 차이가 나던가요? 예를 들면 제가 그 자료를 뽑았는데요. 남북 관계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이제 기사가 있었습니다. 요게 맨 위에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대통령을 비하하고 뭐 아주 그런 댓글이 달립니다. 그러면 그 댓글에 집중적으로 추천이 그러니까 좋아요가 눌러집니다. 그러면 1분 사이에 그 좋아요가 100개, 150개씩 클릭됩니다. 1분에 100개, 150개 정도 달리지 않나요, 보통은? 그렇게 달릴 수도 있는 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되게 요건 이제 평균치를 본 건데요. 그런데 요때 비공감, 좋지 않다. 요것은 거의 한 10개, 11개밖에 클릭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0개, 뭐 비공감이 적은 거, 이거는 이제 차치하고 1분에 100개에서 150개 좋아요는 기계를 쓰지 않는 이상은 어려울 것이다. 네, 그런 경우. 그런데 이제 이것을 똑같이 비트코인과 관련된 기사의 댓글을 보면 요게 글이 하나 달리면 이게 정상적인 경우라고 보이는데 1분 후에 증가되는 게 한 10개, 20개 정도. 요렇게 좋아요가 눌러집니다. 이게 그냥 그렇게 느낌으로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근거도 또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와 같은 예가 수없이 많이 저희에게 고발되어 왔고 심지어는 그 공감이 눌러지는 것을 초단위로 잰 게 있습니다. 제 그 화면으로 그런 고발도 들어왔습니다. 그건 왜 다른 근거는 없고요? 그러니까 숫자가 늘어나는 것만이 지금으로서는 의심되는 것. 아니 숫자가 비정상적으로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 이런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를 의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크로를 근데 쓰지 않고 어떤 무슨 뭐 사이트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 저기다가 저 좋아요 집중적으로 누릅시다 해가지고 1인 1 좋아요를 누르되 집중적으로 눌렀을 가능성 이런 건 없겠습니까?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좌표찍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좌표찍기죠. 폐쇄망에서 특정 기사를 가서 우리 누르자. 누르자. 이렇게 해서 좌표찍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좌표찍기인지 매크로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좌표 찍히면 어쨌든 1인 1좋아요를 누른 거니까 그것까지는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 매크로를 돌리면은 이건 비정상적인 비합법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이건 큰 문제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예, 지금으로선 그렇게 본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예. 네이버 아이디 구매 사이트, 댓글 조작 사이트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네이버 아이디 구매 사이트? 우리가 보통 네이버에 아이디를 3개까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이버 아이디를 돈을 주고 사고 파는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근데 다른 이렇게 하려는 거 말고 다른 의도로 그렇게 하려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어떤 의도이건 아이디를 사고 파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네. 무슨 단톡방 제보도 들어왔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건 뭐예요? 이 단톡방 제보는 여러 가지 제보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런 가짜뉴스를 고발하고 댓글과 매크로를 고발한 이후에 이제 이것은 긴급 공지를 뿌린 메시지를 저희가 뭐라고요? 입수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동안에 카톡방 등에 올린 정치 관련 메시지들을 빨리 자삭하라. 삭제를 하라. 자진 삭제를 하라. 네. 그 문제가 없었다면 그렇게 했겠는가 이 말씀이세요? 뿐만 아니라 그 긴급 공지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이제 댓글 조작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모니터를 하고 있으면 그 몇몇 아이디 그리고 특정 글이 올라오면 집중적으로 초기에 막 공감이 눌러집니다. 그래서 상위 노출되는 방식인데 이건 온라인상에서 네티즌들도 고발한 사안인데 이게 일사불란한 명령 체계가 있지 않나? 이런 의심을 할 수 있는 정황이 근데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도 어떤 특정 사이트 같은 데서 같이 우리가 여기다가 공감하는 것에 다 가서 누릅시다라는 방식으로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올라간 경우들도 있었다고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는 다르던가요? 그 매크로 조작으로 의심되는 결정적인 것들이 좀 있어야 될 텐데. 아니 그 결정적인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정상적으로 공감수가 막 올라가는 이게 도저히 개별적으로 찍어서 올라가기 어렵다고 보는 그런 정도로 공감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두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기계 조작일 수 있고 좌표 찍힐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경찰의 수사가 좀 필요하다. 아무리 봐도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사불란한 명령 체계가 의심되는 정황. 그리고 이 방식이 과거의 국정원 댓글 부대가 조작하는 방식과 흡사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심 정황과 기초적인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경찰 수사를 의뢰한 것입니다. 상당히 좀 복잡한 문제네요. 그러니까 이 이상은 사실 더 이상 할 수 없으니 경찰이 수사해달라 이렇게 의뢰를 한 상태라는 것까지 그렇습니다. 오늘 전달드리고요. 또 인터뷰를 나중에 이어가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디지털 소통위원장이었습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행간에서도 굉장히 복잡한 내용 가지고 오셨는데 시간이 없어서 하여튼 부지런히 들어가 보죠. 뭡니까? 어제 서울중앙지검이 영포빌딩 지하 2층 창고를 또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지난 25일 압수수색했던 창고와 층은 같지만 또 다른 장소입니다. 이 검찰은 이곳에서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생산한 문건들을 다수 확보해 분석 중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영포빌딩 지하 창고에서 쏟아져 나온 대통령 기록물.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영포빌딩은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였던 적이 있는데 청계재단 설립하면서 지금은 소유권은 이전된 곳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지금은 이전 대통령하고 관계 없는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청와대 문건이 무더기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검찰 관계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문건은 거기 있으면 안 되는 자료다. 이 검찰이 일주일 사이로 2차례나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처음에는 다스가 BBK에 투자를 했다가 140억 원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직권남용을 했느냐. 그거였죠. 이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막상 창고에 들어가 보니까 청와대 문서 파일이나 그 상자 안에 BH라고 써 있고 청와대 제1부속실이라고 써 있는 이런 문건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아마 검찰도 놀랐을 거예요. 이 증거 능력에 대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이번에는 다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로 영장을 받아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영포빌딩에서 쏟아져 나온 청와대 문건 이 뉴스의 행간 들여다보죠. 첫 번째 행간은 이명박 대통령 측이
처음으로 범죄 혐의를 인정했다입니다. 드디어 인정한 게 나온 겁니까? 네. 검찰이 압수수색한 직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예. 이 지난 주말 이명박 대통령 측이 검찰에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예. 착오로 보관 중이던 대통령 기록물이 압수됐으니 이를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해 달라. 착오였다. 예. 인정했네요.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로 이전 대통령 측은 계속 모르쇠로 일관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전 대통령 측이 구체적인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인정한 게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착오든 뭐든 간에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처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다만 이번에도 주어 없는 인정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누가 왜 대통령 기록물을 다스 창고에 옮겨놨는지 설명이 있어야 하잖아요. 예. 근데 그냥 착오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누구의 착오인지는 모르는. 네. 근데 주어가 빠져 있어요. 주어 없어도 이건 당연히 대통령이 들고 나온 거죠. 그건 달라요. 달라요? 이명박 대통령이 옮겨놨는지 아니면 다른 참모가 옮겨놨는지가 없잖아요. 나는 모르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두 번째인가는요? 두 번째인가는 세 장의 그림이 하나로 겹쳐졌다입니다. 세 장의 그림이 뭡니까? 도곡동 땅 다스 BBK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잖아요. 세 가지 다 그렇죠.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게 이번에 드러났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검찰이 압수수색했던 비밀창고가 어디냐? 이명박 전 대통령 처남인 고 김재정 씨가 예. 포스코 건설과 도곡동 땅 매매 계약을 맺은 바로 그 장소입니다. 예. 이 김 씨는 1987년 후지기공과 함께 다스를 처음으로 설립한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하필 그가 MB가 소유한 영포빌딩 지하 2층을 사무실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명박 도곡동 땅 다스가 하나의 그림으로 겹쳐지죠. 그리고 이번에 검찰이 압수수색한 문건에 뭐가 있었느냐. BBK 현안보고 문건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이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에서 생산한 문건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BBK 현안보고 문건하고 청와대에서 나온 문건이 같이 있었다. 이걸 겹쳐진다. 과연 우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 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명박표 도화지에 계속 반복해서 그림을 그린 거 아닐까? 참 표현 한번 시적이십니다. 마지막 행가는 뭐예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가는 제2의 태블릿 PC가 될 가능성이 높다입니다. 이 기록물이요? 네. 왜요? 영포빌딩 지하창고에서 대통령 기록물이 나왔다? 청와대 문건이 폐지도 아니고 왜 다스 창고에서 나오겠습니까? 왜 청와대 문건을 외부로 빼냈을까요? 왜요? 두고두고 계속 창고에서 봐야 할 필요가 있었거나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나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국가기록관으로 이관하고 싶지 않을 만큼 아주 중요한 문건이 아니고서야 상식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의 태블릿 PC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요. 예. 검찰이 아스물을 계속 분석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어떤 걸 찾아내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일거에 반전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뉴스도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 오늘 김성환 씨가 짚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것하네.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민주당에서 인터넷 댓글 조작에 대해 수사해달라. 이 인터뷰 들으시고는요. 박상현님, 매크로 프로그램 존재한다고 봅니다. 지금 댓글 수준이 너무 수상하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2720님은 그런데요. 최근에 남북 단일팀 문제라든지 비트코인, 최저시급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좀 여론이 반전되고 있지 않은가, 그런 민심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문자도 들어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제 수사가 필요하다. 경찰 쪽으로 넘긴 것 같습니다. 매크로로 보이지만 그런지 아닌지는 알아달라. 여러분 의견 좀 받아보기로 하고요. 2부 가죠. 오늘 2부 첫 순서는 예고드린 대로 도종환 문체부 장관 만나겠습니다. 질문거리들이 많네요. 오늘 탐정손수호에서는 운전자가 분명히 음주를 했고요. 심지어 음주 단속을 하려는 경찰 앞에서 소주 한 병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 운전자 무죄가 났습니다. 음주운전도 무죄가 났고 그 소주 한 병을 마시면서 적발하려는 거를 방해한 행동도 공무방해가 안 됐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오늘 탐정에서 들여다보죠. 미투 운동, 서지현 검사로부터 촉발된 이 미투 운동을 오늘 권영철의 와이뉴스에서 다루는데요. 지금 검찰 내부의 분위기는 실제로 어떤 건지, 또 서지현 검사가 얘기했던 내용들은 어떤 부분들이 지금 진상조사가 되고 있는 건지 꼼꼼히 들여다봤답니다. 함께 하시죠.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오늘로써 딱 8일이 남았습니다. 3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이죠. 게다가 총 92개국 2,925명의 선수가 등록을 다 마치면서 동계올림픽 사상 역대 최대 규모로 잔치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어제는요, 북한 마식령 스키장에서 열리는 남북 공동훈련을 위해서 우리 측 대표단이 북한에 갔고요. 함께 남한으로, 우리나라로 올 예정입니다. 참 여러 우여곡절 끝에 개막식 눈앞에 두고 있는 이분 심경은 어떨까요? 오늘 문화체육관광부 도정환 장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도 장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이 바쁘시죠? 굉장히 바쁩니다. 참 우여곡절 끝에 이제 정말 눈앞까지 왔네요, 올림픽. 네네. 소감이 어떠세요? 이미 이제 외국 선수들이 들어오고 예. IOC 위원장도 오셨고요. 예. 외신 기자들 다 들어와 있고요. 9일날 시작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평창 동계올림픽을 치유의 올림픽, 화합의 올림픽, 또 번영으로 도약하는 올림픽, 평화올림픽으로 치르려고 합니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굉장히 간절하게 들립니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같이 치르는 거죠, 정말 국민들이. 네, 그럼요. 고비 생각해보면 뭐 쉬운 순간이 없었겠지만 제일 보람됐던 순간 어떤 순간이세요? 스위스 로잔에서 IOC 위원장이 주재하는 남북 IOC 위원과 남북 체육부 장관이 모여서 최종 결정을 하는 자리에서 예. 많은 논란도 있었고 뭐 뜨겁게 토론도 했습니다만 북쪽의 선수들이 최대 규모로 22명이 참여하기로 결정을 하고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도 구성하고 예. 모든 장비는 IOC가 이 선수들에게 지원하기로 하고 하면서 합의를 했던 그 순간이 기억에 남습니다. 사실은 그게 보람된 순간이기도 하지만 좀 어려운 순간이기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틀간을 회의를 했는데요. 예.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렇죠. IOC에서는 최소 5명 이상의 경기에 뛰어야 하고 12명이 내려가서 35명으로 구성을 해야 하고 이러면서 5명 이상은 뛰어야지만 이게 단일팀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그걸 굽히지 않아서 예. 저희는 또 우리 아이스하키 협회에 전화를 해서 우리 입장은 어떤지 물어보고 우리 감독이 3명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우리 안을 관철시키는 일을 정예를 거듭하면서 애를 쓰셨습니다. 아니 IOC 측에서는 더 많은 인원을 포함시켜야지만 우린 허락하겠다 이렇게 됐던 거예요? 북한이 요구한 게 아니라? IOC 요구입니다. IOC에서 왜요? 이 올림픽이 지난해까지 미국과 북한이 군사적으로 충돌하면 올림픽을 치를 수 없을지 모른다라는 걱정이 있었고요. 또 특히 평화를 구현하는 올림픽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IOC 측에서 강했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IIHF 즉 국제 아이스하키 연맹 르네파젤 회장은 우리 게임 엔트리 22명에다가 북한 선수 5명을 더 포함해서 27명으로 해주겠다라고까지 제안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그거는 다른 나라 선수들은 22명이 뛰는데 저희가 27명이 뛰는 것은 공정하지 않아서 우리가 거절. 그거는 안 받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정도로 국제 아이스하키 연맹이나 IOC는 적극적으로 남북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북한이 요구를 해왔다. 그걸 우리가 다 수용한 거다. 뭐 이렇게들 알고 계시는 분이 많았는데 오히려 IOC가 나서서 평화올림픽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사실은 북한이 많이 참여할수록 더 안전해지니까 안전올림픽 만들기 위해서 더 받아라 오히려 IOC가 그런 거예요? IOC하고 IIHF 국제 아이스하키 연맹에서는 아예 우리나라만 27명의 게임 엔트리를 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우리 선수단 측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또 실제로 캐나다 출신 감독이 반대 표명을 하기도 했고 조금 난감하셨을 것 같아요. 3명 받는 것도. 네. 이 과정은요. 말하자면 1월 9일 날 남북 고위급 회담을 하면서 남북이 단일팀을 구성해보자라는 논의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죠. 결정 권한은 IOC한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1월 10일 날 선수들이 미국 전지훈련에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아이스하키 협회, 우리 아이스하키 협회장하고
임원단을 만났고요. 예. 선수들의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예. 그 다음 날은 차관과 체육부장이 선수들과 감독을 만났고요. 감독이 돌아오신 날. 예.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대통령과 제가 내려갔고 저하고는 따로 얘기를 하자 그래서 선수들의 애로사항과 제일 원하는 점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런 걸 토대로 해서 1월 19, 20일 날 IOC에서 회의를 해서 최종 결정을 한 거죠. 아, 그러면 선수들이 반대하는데 지금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라고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란 말씀이세요? 선수들은 1월 9일까지는 미국에 전지훈련을 하고 있었고요. 예. 선수들이 들어온 거는 1월 10일 지금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부터 저희가 바로 만났던 겁니다. 그때 의견은 어땠어요? 선수들 의견은? 그때 의견은 선수들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우선 상황 설명부터 해달라고 하고 결정된 거냐 그래서 결정된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피해가 갈까 봐서 국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랬죠. 우리 선수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또 선수들에게 물어보거나 상의하지 않고 왜 국가가 마음대로 결정하느냐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잖아요. 이건 정당한 문제제기라고 저희는 보고요. 또 피해가 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를 했고 그래서 취소받을 수 있는 인원 이야기가 나왔고 그래도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는 3명을 받으면 북한 선수 3명을 받으면 우리 선수 3명이 제외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혹은 팀워크가 흐트러지는 거 아닌가 이 부분을 더 걱정하셨거든요. 흐트러지는 것 그런 걸 걱정을 하셨고요. 당연한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5경기를 나갈 선수가 4경기를 나가거나 또 30분을 뛸 선수가 25분을 뛰거나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피해라고 하면 피해라고 저희도 이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양보하면서 크게 얻을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왜 국가가 결정하느냐라고 말씀을 이제 하시지만 저희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또 국가대표 선수촌을 세워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와서 국가가 지원해서 같이 훈련하면서 국가를 위해서 자기 양보하실 수는 없겠습니까? 라는 의견을 선수들과 계속 나눴던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선수들이 원하는 것은 여자 아이스하키가 비인기 종목에서 벗어나서 국민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거였어요.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통해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는 자력으로 8강에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것이고 저희는 그렇게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설명하니까 결국 오케이가 된 지금은 다 이해하는 거예요, 선수들이 그러면? 지금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남북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지금 같이 합동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엔 서먹서먹했어요. 그런데 밥도 따로 먹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훈련도 같이 하고 또 스테라 머레이 감독이 잘 이끌어주시면서 서로 통성명하고 그래서 나이도 알고 이름도 알면서 그래요. 언니 동생이 딱 정해졌고요. 아 그래요? 밥도 같이 먹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전에는 그 북한 여자 주장 선수 생일 이어서 생일 잔치도 같이 해줬고요. 케이크 놓고 막 이렇게 생일 축하 노래도 부르고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예. 그렇게 하면서 지금 합동 훈련을 하고 호흡을 맞추고 있는 과정입니다. 사실 선수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번에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반대했던 것도 선수들 때문이에요. 다른 것보다. 그렇습니다. 선수들 피해 보면 안 된다 이거였는데 지금 뭐 웃으면서 그러니까 정당한 지적이고 정당한 그 의견이 나올 수 있는 생각합니다. 의견이죠. 그럼요. 네. 저희가 그런 점에서 국민들께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은 저희 불찰이고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과까지 하셨습니다. 도종환 장관. 예. 지금은 어쨌든 웃으면서 생일 축하 노래까지 같이 불렀다니까 울컥하네요. 네. 다행입니다. 예. 다행입니다. 네. 아이스하키 단일팀, 우리 얘기 좀 나눠봤고. 그 금강산에서 치러지기로 했던 남북 합동 공연이요. 네. 장관님, 그건 왜 취소가 된 거예요? 공식적으로 통지문에 나오는 내용들은 남쪽 언론이 올림픽이 성공되기를 바라는 북측의 그 진정성에 대해서 이해해주지 않고 여러 가지 보도들을 많이 하는 것, 특히 또 뭐 2월 8일 건군절 행사 같은 행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는 것들 때문에 못하겠다는 그게 공식 통지문이었습니다. 북한에. 네. 그렇죠. 네, 실제로 준비 단계에서 저희들이 느꼈던 거는 금강산이 여러 해 동안 방치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예. 그래서 지금 저희 시설이지만 몰수당에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전기가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기 발전차를 돌리기 위해서 경유를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대부 제재 품목이다 뭐 이러면서 문제제기가 계속되는 거에 대한 불편함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추측을 해봅니다. 좀 자존심도 상할 수 있고. 네, 그렇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걸림이 아닐까. 근데 이게 개막식 전날 열병식을 하는 문제, 이거는 걸림돌 안 되겠습니까? 그것도 좀 걱정스러운데요. 원래는 문화행사, 강릉문화센터에서 하는 문화행사 2월 어떤 날로 할 것인가를 남북이 서로 논의하는 과정에 제가 IOC의 스위스 로잔에 가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문제들 논의할 때 IOC 위원장께서 2월 9일은 절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개막식 날 다른 문화예술 행사 같은 걸 하는 것은 정말 gon란하다. 개막식 준비에 집중해야 된다. 9일 날은 곤란하다. 그래서 이제 8일 날로 옮겼는데 그게 또 마침 건군절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저쪽에서 오랫동안 준비했던 걸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했었는데요. 그날을 맞춰서 혹시 강릉 아트센터에서 하는 공연도 그날에 맞춰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북쪽에서 하는 그 행사도 올림픽 전날 일부러 무력시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옮겨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올림픽을 치르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청을 좀 해볼 물밑으로 요청이 좀 들어가곤 있나요? 저희는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런 의견을 전달을 하고자 하는 거죠. 하고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좀 되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또 다른 부처의 일이라서 제가 저희 부처 관련된 일까지만. 알겠습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모셨으니까요. 문화계 현안도 얘기를 좀 나눠봐야겠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16.4% 역대 최대폭으로 올랐습니다. 근데 문화계에서도 그동안에 쭉 근로환경 개선 좀 해달라. 우리도 임금 좀 올려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거든요. 문체부 그 관련 분야들 상황은 좀 체크해 보셨어요, 장관님? 네. 어떤가요? 직접 뭐 현장에 나가서 방송 외주 제작업체들 일하시는 분들 만나기도 하고요. 체육 관련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분들, 뭐 이런 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저임금 근로자도 저희 문화체육 관광 분야에는 참 많고요. 100만 원 이하의 급여밖에 못 받는 예술인들이 전체 예술인의 72% 정도 되는 게 저희 문화예술 쪽의 현실이라서 어마어마하네요. 네, 극단의 대책을 장기적으로 준비해가면서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월 100만 원 소득이 안 되는 문화예술인이 70 몇 %요? 72%. 특단의 대책을 장기적으로 보시겠다고 했는데 떠오르시는 게 있을까요? 일단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안전망이 구축이 돼야 되는데요. 일단 촬영이 없거나 무대에 서지 않는 때 실업급여 형태로 지급해 줄 수 있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구상하고 계시는군요. 내 임기 중에 그거 좀 해보고 싶다 말하자면 이런 구상이세요. 가능하다면 올해 안에 법을 만들고 내년 시행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장관. 평창올림픽이냐 평화올림픽이냐 뭐 평화올림픽이냐 평양올림픽이냐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많이 불편하시죠? 네, 꼭 평화올림픽으로 치러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평화공전, 평화교류가 이어지는 계기를 스포츠 올림픽이 만들어낼 수 있기를 저희는 간절히 바랍니다. 평양올림픽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진짜 어떠세요? 실제로 올림픽이 열리면 전 세계 사람들이 평창을 결국은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올림픽 시작이 되면 그런 이야기들은 쑥 들어갈 거다. 그 말씀. 그렇습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장관이었습니다.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다리 3번 변했거든요. 슈퍼문. 네. 블루문. 그다음에 블러드문. 네. 어떤 거 보셨어요? 저 오늘은 없나요?
제가 어제 못 봐가지고. 끝났어요? 아쉽네요. 참. 네. 이제 재미없는 답변. 한 개도 네. 못 보신. 죄송합니다. 정말 못 봤습니다. 삶의 여유를 좀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네. 바라면서 손수호 변호사, 다른 못 본 손수호 변호사. 오늘 사건은 뭐 가지고 오셨어요? 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 기억하시죠? 기억하죠. 유명한 가수 말입니다. 김상혁 씨든가요? 아이돌 그렇죠. 가수가 했던. 예, 네. 예. 나 음주는 했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 운전해놓고. 그렇습니다.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처벌을 받았죠. 받았죠. 네. 그런데 실제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고 또 측정했더니 그 기준치를 넘었어요. 예. 그런데도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오늘 탐정에서 그러한 사건들 또 최근에 또 판결이 하나 선고됐습니다. 크게 화제가 된 사건이 있죠. 네. 예. 그러한 사례들을 예. 모아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 판결 굉장히 논란이 컸어요.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냐 이런 댓글들이 줄줄이 달렸었는데 어떤 사건이었어요? 네. 청주에 사는 30대 남성 A씨가 있었는데요. 예. 작년 4월에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20m 앞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20m 앞에서 경찰. 네. 급히 차를 세우고요. 예. 그런데 근처에 있던 편의점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도망간 거잖아요. 단속 피해서. 뭐 그렇긴 한데요. 단순한 도망이 아니었고요. 예. 경찰이 따라왔는데 편의점에 들어간 다음에 예. 숨은 게 아니고요. 편의점 냉장고 안에 있던 소주 한 병을 꺼냅니다. 보통은 그 적발하려는 경찰 앞에서 도망가면 네. 경찰이 다 따라와서 잡는 거죠. 그렇죠. 도망가봤자 소용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소용없죠. 이 사람은 근데 잡히기 전에 네. 소주를 꺼내서 마셔요. 네. 벌컥벌컥. 경찰이 말렸어요. 예. 근데도 경찰 손을 뿌리치면서까지 결국 소주를 반병 정도를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아니 지금 음주 단속 측정을 해야 되는데 측정을 앞두고 왜 술을 더 마십니까? 네. 좀 이상한 일이긴 합니다. 예. 일단 술을 소주 한 병을 더 마신 다음에 음주 측정을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2% 나왔습니다. 면허 정지 수치.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네. 그런데 이 편의점에서 급하게 마신 이 소주 반병 때문에 일이 복잡해졌습니다. 그 이유가요. 이제 이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운전을 할 당시에 운전을 할 그 시점에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해서 그게 처벌 기준 이상이어야 하는데 예. 이게 그 다음에 운전을 했던 시점 다음에 소주 반병을 마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를 세우고 일단 네. 세웠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세우고 편의점에 가가지고 소주 반병을 마셨기 때문에 네, 이게 수치가 참 애매하게 나와 버린 거죠. 믿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가 헷갈려져 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운전할 당시에 그 수치를 계산하기가 힘들어진 건데 이게 어디서 또 이런 정보를 또 이미 세상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사람들 많아요. 검찰이 예, 이게 예. 음주운전으로는 이제 그 도로교통법 위반으로는 그 기소하지 못하고 수치가 없으니까 이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렇죠. 적발을 해야 되는지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도망가서 그걸 방해해 버렸으니까 공무집행 방해죄로 가능하죠. 네, 그런데 법원은 여기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선고합니다. 기소는 됐는데 네, 재판에서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건데요. 이유는요? 네, 첫 번째는요. 이제 이 음주 측정이라는 구체적인 공무 집행이 시작되기 전에 소주를 마셨다. 그렇다면은 그 음주 측정 행위를 방해한 걸로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소주 반병을 마신 게 측정을 막 기계를 들이대고 있는데 네. 마신 게 아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야, 그래 법의 허점을 노린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이게 네. 공무집행 방해라기보다는 예. 증거인멸 행위하고 비슷하다. 그런데 이 증거인멸은 언제나 다 처벌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신의 내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거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거든요.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하면 처벌을 하지만 진짜요? 내 사건에 대해서는 내가 증거를 인멸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건 마치 내 가족을 숨겨줬을 때는 문제 안 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런 거랑 비슷한 거군요. 결국은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을 수 있지만 예. 법적으로는 무죄 판결이 선고된 거죠. 그럼 과학적으로 추정할 방법은 없어요? 이 사람이 비록 이제 그 운전대를 놓은 다음에 소주 반병 마셨지만 그 전에는 얼마쯤이었을까를 과학적으로 추정할 방법. 그런 건 없습니까? 그 도망간 사람들 추정할 때 그런 네. 방법 쓰던 것 같기도 하던데. 네, 있어요. 있죠? 방법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위드마크 공식인데요. 위드마크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이게 스웨덴의 위드마크 박사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네. 위드마크예요? 네, 그 공식인데요. 이게 수학적인 계산을 거쳐서 운전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거꾸로 추정하게 되는 공식인데요. 10시간이 지난 뒤에 음주 측정해도 이 사람이 얼마인지를 유추할 수 있게 해주는 그렇습니다. 그런. 과거의 그 수치를 추정하는 공식인데요. 그렇죠. 이게 술을 마시면은요, 사람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올라가죠. 예. 올라갔다가 서서히 올라갔다가 일정 시간 지나면 자연히 분해되면서 내려갑니다. 예. 네, 이거를 여기에서 착안한 건데요. 뭐 성별, 남자인지 여자인지, 또 몸무게는 어느 정도인지, 음주량이 어떤지, 또 마신 술의 그 알코올 도수가 어떤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 음주량이라 그러니까 주량, 평소에 얼마나 마시는가? 평소가 아니고요. 실제로 마신 양. 실제로 마신 네. 양. 그런데 이 A씨 같은 경우에는 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어요. 그랬는데도 운전 당시에 0.05% 이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랬던 거군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법적으로 이랬다니까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이게 참 개운하지가 않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덕적으로 지탄할 수밖에 없는 사례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요. 이 사안 같은 경우에도 대법원까지 올라가면 공무집행방해죄 유죄 판결 선고될 가능성도 아직은 남아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오늘 저희가 이러한 사례들을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해서 피해 나가시죠 라고 권유해드리는 게 절대 아니고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엄청난 도덕적인 비난이 있었던 사례들이고 그렇죠. 또 이러한 일들이 한두 번 발생하면 또 이렇게 허점을 막아야 됩니다. 그럼요. 허점을 막자.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처벌을 정확하게 하자라고 하는 취지로 좀 공론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의 허점을 개선해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죠라는 차원이라는 거를 손소 변호사님 탐정 시작한 이후로 오늘 가장 흥분하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랬나요? 가장 목소리 높여서 여러분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건 우리 사회에서 정말 비난 많이 받았던 그러나 참 희한한 판결 나왔던 사건 뭐 있어요? 네. 첫 번째는요. 크림빵 뺑소니 사건입니다. 이거 유명하잖아요. 이게 아내를 위해서 크림빵을 사오던 가장이 굉장히 젊은 가장이 뺑소니 차에 치여서 숨졌던 그 사건이잖아요. 네. 새벽에 길을 가던 행인이 차에 치여서 사망하는데요. 가해자가 도주합니다. 뺑소니 친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피해자의 아내가 임신 7개월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피해 남편이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들고 귀가하던 길에 사고를 당했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함께 슬퍼하고 또 분노했습니다. 그렇죠. 결국 가해자는 숨어 있다가 19일 만에 자수를 했죠. 이게 또 유명했던 게 어떤 그 유명한 커뮤니티에 뭐죠? 제보 같은 게 올라오면서부터 이 수사가 활발하게 됐던 그래서 더 유명해졌던 사건. 이거 다 아는 사건인데 근데 가해자가 그때 음주했었습니까? 그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이제 사고 전날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술을 마셨고요. 정확하지 않지만 소주 2병 정도 마신 걸로 추정됐습니다. 그리고 음주가 끝나고 1시간 40분 정도 지나서 사고를 냈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한 걸로 사실 볼 수가 있겠죠. 당연하죠. 하지만 그 사고 직후에 뺑소니 쳤고 19일이나 지나서 나타났기 때문에 결국 운전 시점에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19일이나 지나서 나타났기 때문에 위드마크 공식을 19일 지난 것도 할 수 있어요? 사실 할 수는 있죠. 다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게 문제일 뿐인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서 했어요, 하긴.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0.162%라는 0.16이면은 뭐 면허 정지 당연히 면허 정지 수치죠. 취소죠. 엄청난 수치. 많이 취한 건데 하지만 법원은 그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당시에 함께 있던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술 마셨다는 이야기만 있었지 구체적으로 정확히 이 피고인이 얼마나 마셨는지를 알 수 없다. 이렇게 애매한 경우에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게 다 인정되는 게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이 공식 자체에 한계가 있어요. 음주 속도, 술의 종류, 안주를 먹었는지 안주를 뭘 먹었는지 또 심지어 개인적인 체질에 따라서도 또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법원이 위드마크 공식을 내긴 내지만 법원이 이 경우는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네. 검찰이 증거로 제출을 하지만 증거 능력 인정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음주운전 부분은 무죄였지만요. 뺑소니는 유죄였습니다. 그렇죠. 즉 특가법에서 도주 차량 운전자는 가중 처벌하는데요. 이게 인정되어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됐습니다. 겨우 3년이요? 사람 죽었는데. 형사재판의 특성을 감안해야 됩니다. 이제 범죄 사실의 인정은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고 그렇게 이르지 못하면 무죄 판결 내릴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이 사건에서 주목할 부분은 이 뺑소니 쳤더니 음주운전 무죄 나왔다. 이게 절대 아니고요. 뺑소니를 쳐도 결국은 붙잡힌다는 건데요. 어떻게도 잡힌다. 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커뮤니티에서 이게 너무 이제
그 화가 나는 사건이니까 네티즌 수사대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해 차량의 차종까지 특정을 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직접 그 파손된 부분을 수리하기 위해 차 부품을 구입하려고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결국 꼬리를 잡혔고 자수하게 된 거죠. 저 사이트 기억났어요. 보배드림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사이트. 맞아요. 많은 사건에 있어서 그 해결에 도움을 주는 그 사이트인데 요즘처럼 뭐 블랙박스도 많고 또 전문가급의 네티즌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뺑소니 쳐도 결국은 다 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뺑소니는 안 된다. 해서 득될 게 없다. 결국은 잡힌다. 잡히면 가중처벌된다.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 말씀. 그렇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히 봐서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부족하다 하더라도 전체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반영이 됩니다. 방송인 이창명 씨도 비슷한 경우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역시 그 사고 발생 후에 20시간 지나서 경찰에 출석했는데요. 이 당시에도 위드마크 공식 적용했더니 알코올 농도가 0.164였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음주운전이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법원은요. 술자리에서 마신 술의 양, 속도 등을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음주운전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요. 자, 무죄를 받긴 했습니다만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뺑소니 쳤다는 이유로 인해서 얼마나 대중의 시선이 싸늘해졌습니까? 아직도 그 부분을 기억해야죠. 아직도 방송 복귀 못하고 맞아요. 있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 비난이 쏟아졌던 기막힌 음주운전 100태 두 번째는 뭡니까? 네, 만취해서 운전했는데도 무죄. 이번에는 아예 만취해요? 잘 이해가 안 되죠. 하지만 가끔씩 이런 일이 생깁니다. 정말요? 네, 2016년이었습니다. 50대 B 씨가 정말 만취해서 운전했어요. 그러다가 적발당했습니다. 근데 음주 측정을 거부했고요. 경찰서에 가자는 동행 요구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순찰차에 강제로 태워서 경찰서로 데려가서 음주 측정했는데 보통 그렇게 하죠. 0.175%가 나왔습니다. 0.175면 굉장히 많이 나온 거죠. 그럼요. 정말 만취죠. 법원이 그런데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상하죠? 아주 이상하네요. 왜 그랬을까요? 왜요? 체포 과정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체포하는 과정에? 네. 경찰이 이 B 씨를 경찰서로 데리고 가는 과정에서요.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현행범으로 체포한 게 아니라 임의동행 형식으로 데려갔습니다. 즉 같이 가자라고 데려간 건데 그런데 그때 이 B 씨가 자발적으로 거기에 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제 강제로 데려간 것이고 또 당시에 동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미리 뭐 이렇게 줄줄줄 얘기해야 되는 거 있죠. 그런 걸 안 했다는 얘기군요. 그래서 경찰서로 데리고 간 것 자체가 불법적인 체포로 인정이 됐고 이렇게 불법 체포를 한 다음에 경찰서에서 측정한 음주 측정 수치이기 때문에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위법 수집 증거가 돼서 증거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근데 손 변호사님, 저는 이거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네요. 어쨌든 와서 잰 거 누구나 뻔히 아는 거고 CCTV에 다 녹화돼 있을 거고 0.175가 나왔는데 그래도 무죄다? 그 수치가 증거 능력을 상실하니까 다른 음주의 증거가 없는 거죠. 이게 수치의 법이군요. 증거가. 왜냐하면 이렇게 엄격하게 증거 능력을 절차적인 측면에서 판단하지 않으면 고문이라든지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횡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엄격하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미란다 원칙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 맞죠? 그런 것도 포함이 될 수 있겠죠. 포함해서 그걸 지키지 않으면 그 이후의 행위도 다 무효가 된다. 이런. 자, 그럼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그럼 이제부터 나 음주 측정할 때 그냥 버티면 되는 거야? 버티면 무죄야?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겁나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닌데요. 절대 아니죠. 네, 이제 음주 측정 거부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은 당연히 형사처벌 받고요. 이게 세 번째 적발된 사람하고 같은 수준의 법정형이에요. 가장 높은 수준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경찰이 이런 사안에서 현행범 체포 절차를 거쳤다면 이거는 그 후에 측정한 수치의 증거 능력은 당연히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찰이 이 해당 사건의 경찰이 좀 실수해서 착오를 해서 생긴 우연한 일이지. 네, 경찰의 실수 때문에 덕을 본 거지. 절대 이런 일은 사실 잘 생기지 않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하면 더 크게 처벌받는다는 거 이것도 명심해야 되고 다음 사례 가죠. 세 번째. 네, 음주운전 버스기사 해고 무효. 잠깐만요. 승용차도 아니고 버스기사, 그 많은 사람을 싣고 다니는 버스기사가 음주운전을 했는데 해고가 무효가 됐어요? 네, 2014년이었는데요. 출근길에 버스 탄 승객이요. 운전기사한테 술 냄새 난다. 라고 해서 112에 신고합니다. 실제로 측정해봤더니 0.064%였어요. 이것도 정지죠. 네. 그래서 그다음에 취재규칙에 따라 해고했습니다. 하지만 기사가 법적 대응을 했고요. 법원은 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왜요? 이게 술을 직접 아침에 마신 게 아니고요.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모르고 그냥 운전했던 것이고 또 14년 무사고 운전 경력 또 성실한 근무 태도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해고까지는 너무하다. 네, 너무하다고 한 거죠.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그 법원이 좀 구체적인 그런 사정을 좀 모두 좀 참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해고까지는 너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날 밤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한 걸 잘했다고 하는 건 절대 아닌 거고. 그럼요. 이게 면허도 정지됐고요, 이 사람. 전날 술 마셨는데 자고 나도 술기운 느껴지면은요 운전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적발 대상입니다. 적발되면 이거 아무리 전날 아니라 전전날 마신 거라고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네. 예. 야, 오늘 참 여러 가지들 지금 들으시면서 문자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공분하는 분도 계시고 몰랐던 건데 이거 조심해야겠습니다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손수호 탐정의 오늘 마지막 한마디 0.03. 0.03? 네. 지금은 0.05%가 기준이죠. 처벌 기준. 음주운전 단속 기준. 이거를 정부가 국민생명지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0.03으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0.03이면 어느 정도 먹었을 때가 0.03이에요? 평범한 성인 남성이요. 술 한 잔, 즉 소주 한 잔 또는 맥주 한 잔 마시고 1시간 지나면 0.03%입니다. 맥주 딱 한 잔이요? 네. 그러니까 아예 입에도 대지 말란 얘기죠. 운전하기 위해서는. 그렇군요. 음주 후 잡은 핸들, 저승가는 핸들이라는 표어가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많이 보여요. 이게 정말 끔찍한 말이지만 사실이 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것들은요. 이렇게 해서 무죄 판결 선고된 적이 있으니 이렇게 활용하라는 말씀 절대 아니고 그렇게 해도 다른 형태의 처벌이나 비난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 우리 사회에서 지탄받았던 음주운전 관련된 사건들 오늘 좀 짚어봤고요. 특히 요 사이에 화제됐던 그 소주 반병 그 사람 1심 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모릅니다. 2심, 3심 어떻게 되는지도 우리 함께 보도록 하죠. 계속 지켜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탐정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종환 장관과의 인터뷰 들으시고 박지영님, 여자 아이스하키 팀은 이번 기회에 온 국민의 관심을 받게 되는 그런 측면도 있네요. 인기 종목이 될 수 있는. 김정호님, 올림픽은 평화를 지향하는 대회죠. 한반도 평화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단일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지하는 문자들. 하지만 인터뷰를 듣고도 여전히 나는 반대다 하는 문자도 있습니다. 조삼호님, 대통령과 장관까지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선수들한테는 압박처럼 느껴져서 거기다가 싫다라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선수들 입장이 여전히 안타깝게 느껴지네요. 선수들 화이팅 응원합니다. 이런 문자. 이런 문자도 들어옵니다. 예. 미투 관련해서는 5180님, 서검사의 폭로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깊이 들여다보면 가관일 겁니다. 군대, 경찰, 권력기관들 점검해야 하고 일벌 100개 해야 합니다 하셨는데 대학원에서도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대학원생이 미투 실명을 걸고 미투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저희도 접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탐정 손수호 들으시고 오호규님, 각을 하고 음주 측정하면 수치 올라가니까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러셨는데, 아니 오호규님, 각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음주하시면 운전하면 안 돼요. 권영철 선임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권영철 선임 기자도 약주를 좀 하시잖아요. 저는 술을 좋아하는데 술이 저를 싫어합니다. 그런 분들이 꽤 있죠. 조금 전에 나간 손수호 변호사도 그 케이스잖아요. 네. 술이 싫어하는, 술이 거부하는. 예. 어쨌든 술이 거부하지 않는 분들도 이젠 한 잔만 마셔도 무조건 강한 처벌이 있답니다. 절대 안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오늘 Y뉴스 제가 많이 다뤘습니다. 오늘 내용 들어가 보죠.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 당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검찰 내 성폭행도 있었다고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했습니다. 예, 그게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서지현 검사의 JTBC 인터뷰 내용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먼저 듣죠. 성폭력이라는 것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예. 성폭행이 있고요. 성폭행은 강간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성추행은 강제추행을 의미하고요. 예. 성희롱이라는 것은 언어적인 합니다. 성폭력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성추행, 성희롱뿐만 아니라 사실은 성폭행도 이루어진 적이 있으나 전부 비밀리에 덮고 전부 비밀리에 덮었다. 네. 이렇게 얘기한 후에 서지현 검사는 그건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얘기할 상황은 아니어서요 하고 끝났습니다. 네. 자, 바로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아니 검찰 내에서 그러니까 여자 검사를 성폭행한 사람이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그걸 덮고 넘어갔단 말이야? 저게 정말이야?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이걸 취재해 보신 거예요? 예, 취재를 해 보니까
가해자는 수도권 검찰청에서 근무한 A 검사고 예. 피해자 역시 수도권 검찰청에서 근무한 B 검사입니다. 가해자도 검사, 피해자도 검사였다. 예, 검사에 의한 검사에 대한 성폭행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있었군요. A 검사는 부친이 검찰에서 고위직을 지낸 법조인인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예. 사건이 일어난 시기는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된 이유라는 사실만 공개를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공개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분명한 것은 2차 피해가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요. 예. 더 이상의 상세한 정보는 공개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진상을 파악하긴 해야 합니다. 문제를 지적하고 벌받을 사람이 있으면 벌받아야 하니까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해자인 A 검사, 지금도 검찰에서 근무합니까? 퇴직했습니다. 퇴직했습니다. 그런데 퇴직한 이후에 변호사로 등록을 하지 않고 기업체에서 법무 관련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변호사의 한 관계자는 A 검사가 퇴직한 뒤에 변호사로 등록을 하면은 엄격하게 심사하기로 하고 준비를 했는데 예. 등록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가 기업체 법무실로 취직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그럼 변호사들 사회에서도 법조계 사회에서는 이미 알려진 얘기라는 거네요. 그 성폭행 사실이. 암암리에 알려져 있죠. 암암리에 쉬쉬하면서.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변호사 사회에서도 알만한 사람들은 아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A 검사는 퇴직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문제가 돼서 퇴직을 한 겁니다. 그럼 퇴직하는 과정에서 처벌이나 징계 없이 그냥 스스로 퇴직했단 말입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퇴직금 다 받으면서? 예, 징계 대상이면은 사표를 수리해서는 안 됩니다. 징계가 물론이죠.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게 가능했습니다. 성폭행이 일어난 시기가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된 이후인데도 A 씨는 형사처벌은커녕 아무런 징계조차 받지 않았던 것이죠. 표면적인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징계를 하지 않은. 퇴직의 표면적인 이유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부장검사와 사이가 안 좋아서였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성폭행과 관련 없이 네. 부장검사와 사이가 안 좋아서 퇴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개적으로는. 당시 A 검사의 부장검사였던 C 씨와도 통화를 했는데 왜 아무런 처벌이나 징계 없이 퇴직하도록 했냐 이렇게 물었더니 A 검사와 관련해서 나쁜 소문이 있다는 건 들었지만은 사건화되지 않았고 A 검사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은 바도 없다. 또 사표를 내는 마당에 자세한 걸 물어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C 씨의 이 말도 사실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그래요. A 검사는 당시 감찰 조사까지 받았던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감찰 조사까지는 갔네요, 그럼. 네. 근데 이제 A 검사는 격렬히 저항을 했고 또 A 검사의 부친, 검찰의 고위직을 지낸 부친이 처벌과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상당한 로비를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고 감찰까지 갔는데도 흐지부지 되면서 그 사이에 그냥 퇴직하고 나가버렸다는 얘기예요. 예, 물론 흐지부지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피해를 당한 B 검사가 사표를 받는 것으로 문제를 삼지 않았던 측면도 있습니다. 그게 알려지는 피해 여검사가 알려지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친고죄는 이미 사라진 상태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성폭행이 확실하다면 당연히 처벌 징계를 하는 게 마땅한 건데 그것도 법조인들이 말입니다. 법을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퇴직하게 놔뒀다면 이건 직무유기 아닙니까? 검찰 내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사가 검사를 강간 또는 준강간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은 당연히 형사처벌을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한 중견 법조인은 친고죄가 없어졌으니까 성범죄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된 이상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입건해서 조사하고 그에 맞는 처벌을 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로 피해자가 문제 삼기를 원하지 않아서 사표를 내고 나가는 것으로 덮기로 했더라도 징계는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중견 법조인은 피해자 B 검사가 원하지 않아서 처벌하지 못했더라도 징계는 했어야 한다. 하나같이 다 그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법을 아는 분들은. 이번에 진상조사단 꾸려졌죠. 네. 검찰 내부에서. 그렇습니다. 그럼 이 성폭행 사건도 그 진상조사에 포함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검은 서 검사가 폭로한 성추행 사건과 별도로 검찰 내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방침입니다.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진상조사단에 감찰과 수사까지 전권을 줘서 성추행과 부당한 감사와 인사 그리고 별도의 성폭행 사건까지 조사하도록 했다. 처벌할 일이 있으면 당연히 처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변수는 피해자인 B 검사가 구체적인 사실을 밝히지 않을 경우에
A 검사, 지금은 뭐 A 씨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검찰의 한 핵심 관계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2차 피해는 없어야 한다. 피해자가 당시 사실을 밝히지 않는 이상 검찰로서는 수사를 해서 처벌하기는 쉽지 않은 국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말이죠. 서검사 폭로 이후에 추가 폭로가 잇따르고 있어요. 네. 예, 검찰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 지금 청취자들도 사실 문자를 꽤 많이 보내주세요. 저희가 이제 성함을 말씀드리지 않고 어제부터 조금씩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분도 미투할 사람 진짜 널렸습니다. 다만 피해자 신상 공개 때문에 못 알리고 있습니다. 속으로 앓다가 우울증 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까지 있다는 것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라는 이런 종류의 제보가 꽤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미투 나도 당했다 이런 운동이잖아요. 예. 변호사 출신의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그제 새벽 페이스북에 서지현 검사 옆에 서려고 몇 번을 썼다가 지우고 여전히 망설이고 있다. 페북창 열어 가득 메우고도 핸드폰 노트 페이지에 다시 옮겨다 놓고 아직도 망설인다. 사실은 미투. 나도 역시. 나도 당했다. 나도 당했다. 이런 얘기죠. 전직 여검사 A 씨도 과거 직속 상관으로부터 비슷한 일을 당한 적이 있다고 틀어놨고요. 예. 뭐 관사 주소를 부르면서 오라 그래서 갔더니 어깨를 잡고 눈을 뭐 들여다봤다 이런 얘기 뭐 또 사법연수원생 시절 지도 교수에게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는 폭로도 나오고요. 법조계 내에서 사실은 이게 뭐 어떻게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엄격할 것 같지만 이런 문화는 또 사실 참 나쁜 문화가 사실은 많습니다. 지금 그래 갖고 국민들이 더 놀라는 거예요. 뭐 성추행, 성희롱, 성폭행 사건 정말 많이 기가 막히게 수두룩하게 일어나는데 여기는 지금 여기만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했던 검찰 조직, 법조계 어떻게 여기서 이러냐라는 것에 대해서 더 놀라고 있는 겁니다. 법원 내에도 그렇고요. 로펌들도 참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 뭐 아무런 관계 없는 젊은 여성 변호사를 사건 수임하거나 하기 위해서 뭐 대동을 하고 접대를 하거나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뭐 허다하다는 게 지금 그래서 법조계 내에서도 지금 자정 움직임이 일고 있긴 합니다. 씁쓸하네요. 네. 씁쓸하네요. 근데 지금 서지현 검사 폭로를 두고 막 뒷말들이 수군수군 나온다는 얘기 제가 들었거든요. 요거 좀 아세요? 뭐 방송에서 언급하기 어려운 말들이 나오는 게 사실이지만 대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오고 있긴 있는 거고요. 소문 같은 것들이. 뭐 평가나 음해성. 평가나 소문 또는 뭐 팩트 체크 뭐 이름으로 해서 나오고는 있는데 그걸 뭐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예. 법무부나 대검에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천명하고 나섰고 신속하게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조사에 착수한 만큼 뒷말이 확산 되지도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번 서지현 검사의 폭로의 핵심은 현직 검사가 자신의 실명으로 성추행을 당한 사실과 그로 인한 2차 피해 사실을 공개했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서지현 검사 인터뷰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예. 사실 제가 범죄 피해를 입었고 또 성폭력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거의 8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것은 아닌가. 굉장히 내가 불명예스러운 일을 당했구나라는 자책감에 굉장한 괴로움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범죄 피해자분들께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분들께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제가 그것을 깨닫는데 8년이 걸렸습니다.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네. 이 부분을 꼭 사실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요. 검찰 내에서도 이번 기회에 검찰 내 마초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남성 중심주의, 권위주의적인 이 문화. 예, 사실 문화가 뭐 그런 문화, 음주 문화, 폭탄주 문화와 함께 그렇죠. 네. 그런 게 있었거든요. 사실 미투 나도 당했다 이런 운동 자체가 이제 검찰 내에서는 미투라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기호지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바로잡지 않으면은 검찰에 설 기회가 없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예. 많은 분들이 오진성님 조폭처럼 서열식으로 되는 조직들에서 이런 일이 혹시 아까 마초문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 검사와 판사들이 그렇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나면은 성범죄자에 대한 형량도 후하게 되는 거 아닌가 걱정된다는 8487님 같은 문자도 들어오고요. 당연히 뭐 그런 점이 있습니다. 너무 가벼운 게 사실이거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자체 조사한다는데 그냥 자체 조사로 맡겨도 되느냐 이런 문자도 꽤 많이 들어온다는 거 소개해드리면서 권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